안녕하세요. 저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얘기도 했고, 유전자 얘기도 했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그 미토콘드리아를 다 물려받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후생 유전학이라는 거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제 유전학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만 후생 유전학이 이제 여러분이 건강을 실천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생 유전학을 출발로 또 다양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나쁜 짓을 하면은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나쁜 짓을 하면 3대가 간대요. 응?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임신한 어머니가 담배를 피잖아요. 어? 그러면 이 안에는 이제 태아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건 누군지 생각하잖아요. 2대죠, 2대. 응? 아무 잘못 없는 내 이세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요 이세가 여하면, 이 이세가 여하면 이 이세 안에는 이미 난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응?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면 3대가 나빠지죠. 응? 그래서 남녀 차별 때문에 여자분들 보고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담배는 남자 여자 공이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는 아주 많이 나쁜 거고요. 오늘은 이제 21세기 체질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떤 체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체질 많이 들어보셨죠? 사상 체질이라는 것도 들어보실 거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체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혈액형이에요. 혈액형으로 우리가 사람을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는 이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나눈 거고요. 또 거기에 의해서 무슨 뭐 다이어트 방법도 다른 방법도 있고 뭐 예전에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체질이라는 거를 저희 그 원래 서양의학에서는 체질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만들 때 임상 실험을 하죠. 여러분 그건 아시죠? 그래서 임상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1상, 2상, 3상이라고 하는 거를 해요. 이제 그때 이제 3개의 군으로 나눕니다. 이게. 그래서 약을 A라고 하는 군에 먹이고 B라고 하는 군에 먹이고 C라고 하는 군에 안 먹이고. 이제 이게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전제가 뭐냐면 한 300명, 400명, 뭐 많은 모집단 10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먹여서 결과를 내요. 그럼 그때 효과가 얼만큼 있느냐를 가지고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안전성이 있냐, 없냐 두 가지 보는 거거든요. 약을 볼 때에는 유효성과 안전이 먼저죠. 약 먹었는데 병원 났는데 죽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 먹고 죽었다가 되잖아요. 근데 실은 모든 질병에 최종적으로 낫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치병 그러면 죽어야 낫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불치라고 안 그러고 잘 난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약물에 있어서 제일 우선은 안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일정한 집단에다가 약을 줘보고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 대전제는 뭐냐면 사람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약에 다 다르다 그러면 결과가 다 다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약물들을 실험한 대전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정 범위 내에서 똑같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걸 대전제로 놓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약물 중에 실은 이렇게 효과가 60%를 넘는 약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들은 개발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면 먹으면 안 되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거 황당하잖아요. 10수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또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평가가 내려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돈 주고 약을 사 먹었는데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2008년, 2009년도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관절염을 걸렸을 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콕스2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제 소염 진통제예요. 그 약 때문에 1년에 7만 명 내지 8만 명이 사망한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먹는 것과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약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약물을 실험할 때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생화학적 반응을 한다는 전제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을 RCT라고 그래요. RCT는 영어로 Randomized Clinical Test 그래갖고 무작위로 사람을 추출을 해서 일정한 집단에서 약을 먹여보고 안 먹인 사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를 봐가지고 안전하냐 유효성이 있냐를 보고 괜찮으면 그걸 시판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RCT가 지금까지 모든 의학적인 그러한 기준의 테스트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 하면 제가 아이가 둘인데요. 사내아이만 둘입니다. 3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한 녀석이 감기가 걸리면 같이 알아요, 되게. 근데 열이 나잖아요. 이제 큰아이는 이부브로펜을 주면은 열이 안 떨어지고요. 작은 아이는 이부브로펜을 주면 약이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아세트아미노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뭐 상품명으로 타이레놀 같은 걸 먹게 되면 또 반대로 한 놈은 떨어지고 한 놈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체질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나 보다.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지금도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체질을 구분해요. 사상의학 그래가지고 뭐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제 제가 친구도 이제 한의사도 있고 선후배도 한의사도 있어서 물어보면 이게 또 이제 이상한 게 있어요. A라고 하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구 선생은 태음인이야. B라고 하는 한의사에 물어보면은 소양인이지 무슨 소리야. 분명히 저는 하나인데 이게 한쪽에서는 체질로 뭐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체질로는 그 근거가 생각에 의한 겁니다. 철학적인 거예요, 주에.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기초로 여러 가지 좋아하는 색깔, 음식, 성격 이런 것들을 넷으로 나눠서 가장 많이 분포한 쪽에 몰려있는 거를 그 사람이 체질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인데 우리가 다른 체질로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기초적인 인사이트, 기초적인 그러한 우리가 직관력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 체질에 맞게 약이나 또는 치료 방법을 달리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 의학이죠. 그래서 한의학은 고급 의학임에 틀림이 없고 맞춤 의학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발견되게 되냐면 아까 제가 유전자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 유전자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이게 두 줄로 이렇게 염기들이 배열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A, T, C, G 뭐 이렇게 쭉 염기들이 배열이 되는데 어느 한 군데가 만들어질 때 살짝 바뀌어 있는 수가 생겨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한 100만 개, 150만 개 정도 내외로 이제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유전자 중에 그런 흠집들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어떠한 우리 몸의 모든 생화학적 반응은 효소가 없으면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소가 없으면 반응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효소가 없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 이 건물 전체만한 공장이 필요해요. 근데 이 건물 전체만한 거를 줄여가지고 우리 몸속에다 넣은 거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효소 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효소를 누가 만들게 하냐 하면 핵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아까 해가지고 리보조움에서 단백질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백질들이 효소인데 여기에 어느 한 군데가 약간 바뀌게 되면 전혀 그 효소로서 작용을 못하거나 20%밖에 못하거나 30%밖에 못하거나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소의 역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가 아예 작용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20%밖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100% 하는 사람도 있는데 효소가 우리 몸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있죠. 물론 다 저렇게 다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다 망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조금씩 사람마다 생화학적인 역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화학적 반응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영어로 바이오가 붙으면 이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케미칼이 붙으면 생화학이 되죠. 그 생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작용하는 화학적인 것들을 모두 다 생화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숨쉬고 할 수 있는 것도 생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화학적 반응들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개성, 개성이 있는 거예요. 생화학적 biochemical individuality, 생화학적 개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실은 다 생화학적 개성이 다른 거예요. 저 생화학적 개성은 유전자의 일부에 손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이 효소의 역과가 달라져서 우리 몸에서 발휘되는 수십만 가지의 생화학적 반응들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화학적 개성이 다르다. 그 뜻은 무슨 뜻? 체질은 모두 다르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의학은 personalized, 개별화된 의학이 이제 점차 주를 이룰 겁니다. A라는 사람한테 주는 치료 방법하고 B라는 사람한테 주는 치료 방법이 지금은 다 똑같아요. 질병명이 똑같으면 치료약도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체질이 다른 거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저것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의학은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사람 하나하나에 맞는 그러한 의학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옷을 맞춰 입고 자기 몸에 맞게 맞춰 입고 자기 몸에 맞는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질병이나 또는 어떤 질병의 예방을 함에 있어서도 미리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정보를 읽어서 몇 개의 SNP가 있고 어떤 종류의 결함이 있느냐를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유전자를 치료하는 거를 우리가 지인 세라피라고 합니다. 유전자 치료죠. 근데 저거는 이제 아직도 굉장히 초기 단계고 좀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면 A라고 하는 효소가 작동을 못하더라도 완전히 못하면 아니지만 이 효소의 역할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성분을 투여하게 되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식물에서 나오는 파이토케미칼 같은 거를 주게 되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 아닌 방법으로. 뭐 약을 쓸 때도 있고요. 필요하면 약을 쓸 수도 있고요. 약이 아닌 방법으로 생화학적 개성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하나씩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을 때에도 그냥 통째로 그냥 꿀꺽꿀꺽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동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전부 다 조금씩 다른 유전자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후생유전학 또는 앞에서 얘기한 그런 진원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 발견을 하고 나서 그래 뭐 할래라고 비난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후생유전학이 나오고 분자생물학이 나오고 또 임상영양학과 같은 여러 가지 첨단의 학문들이 발전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유전자적인 결함을 보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틀 전에 먹은 거 기억 못한다 그랬잖아요. 실은 오늘 아침에 먹은 것도 깜깜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먹은 것도.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내가 뭐 먹었지? 잊어버린단 말이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가끔가다 감기 기운 있잖아요. 감기 기운. 그럼 감기 기운이 되게 뭐예요? 열나거나 으실으실 춥거나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물론 기침도 하고 재채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감기 기운의 상당수는 실제로 감기가 아니고 소화장관 내에 발생한 음식물의 거부 반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고구마도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알레르기. 이제 이걸 영어로 표기하면 알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톨러런스라는 게 있어요. 인톨러런스가 뭐냐면 이거 잘 안 맞는 거예요. 알레르기까지 과민 반응은 아니어도 이게 나한테 잘 안 맞는 거야, 먹으면. 그래서 어떤 거 먹으면 계속 트름 나오고 속이 거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뭘 먹었는지 기록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반응이 어땠는지. 바로 화장실 갔다. 설사하러. 그러면 내가 먹은 것 중에 분명히 나하고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잠복기가 있어요. 통상 독감이나 감기는 일주일 이상 잠복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뭘 먹었더니 한 2, 3일 후에 또는 한 이틀 후에 으실으실 춥고 떨리고 뭐 어디가 배가 아프고 털은 나오고 그랬다 그러면 그 분명히 먹은 거에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ood intolerance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식단을 뭘 짰나? 그랬더니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오늘 배 아팠어. 그러면 천천히 먹으라 그랬지? 응? 이거 물론 꼭꼭 안 씹어도 문제가 돼요. 꼭 안 씹어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내가 차려준 식단 중에 상한 게 아니에요. 멀쩡한데 걔한테는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일일이 검사를 다 해서 아는 방법도 있지만 음식이 90가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가지수를 따져보면 꽤 돼요. 그래서 90가지 반응 이외의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이어트 다이어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먹었는지 일기를 쓰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내가 오늘은 무슨 뭐 들깨탕을 해줬다. 뭐 칼국수를 해줬다. 그랬더니 애가 뭐 이틀 뒤에 설사를 했다. 또는 뭐 열에 시달렸다. 그러면 이게 물론 감기일 수도 있지만 food intolerance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잘 안 맞은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얼굴에 뭐가 돋았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가 얼굴에 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먹은 걸로 인해서 내 몸이 그걸 거부 반응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피부의 표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제 생각의 틀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모든 거를 감기로만 다 돌리지 말고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 갔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감기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진단까지 다 하고 왔잖아. 그럼 자기가 어떻게 알아 감기 걸렸는지. 속으로 다 그런다고.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 그죠?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 몸을 읽어버릇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 몸이 열이 나더라. 어떨 때는 얼만큼 걸었더니 내가 허리가 아프더라. 다른 사람은 1시간 걸어도 안 아픈데 나는 30분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더라. 그럼 뭐예요? 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더니 안 좋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도 방법이 있고 대상이 있어요. 먹는 거에도 방법과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이 21세기 체질론. 사람은 이렇게 다 체질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다 다른 거죠. 똑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먹고 났더니 속이 거북해. 난 멀쩡한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음식이 안 맞는 거였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씹죠. 그죠? 안 씹고는 먹을 수 있는 게 물밖에 이렇게 액체로 된 거밖에 없어요. 커피나 뭐 우유나 뭐 이런 거는 안 씹어도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우리가 이제 거기 뭐 죽을 좀 더 넘어간다 그러면 죽도 대충 약간씩 씹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씹어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씹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큰 거를 작게 부수는 것도 중요해요. 약 35% 여기서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타액을 우리가 씹은 음식물 골고루 섞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타액을. 근데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 표면적이 좁아지게 되죠. 잘게 부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씹는 거에 대한 효율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타액이 골고루 섞여야 그 다음 위로 들어갔을 때 위에 있는 소화액들이 섞여서 상승작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물은 제일 먼저 씹어야 되는데 그 씹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대다수가 잘 못 씹어서 그래요.
그 아이들이 잘 씹는지 못 씹는지를 정확하게 치과적 평가를 해서 씹는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그걸 고쳐주면요. 의외로 밥을 잘 먹습니다. 근데 자꾸 씹으면 씹을 때 어딘가가 불편하고 두통도 있는 것 같고 몸이 찌뿌듯하고 하기 때문에 못 씹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그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우리가 교정치료를 해주거나 하면은 상당히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씹어야 하는 거고요. 잘 씹히는 음식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때에는 단단한 음식을 씹게 만들어서 턱의 발육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치아가 가지런히 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 치아라고 하는 거는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쳤을 때 회복이 안 됩니다. 뼈는 부러지면 붙죠. 치아는 부러지면 안 붙어요. 유리 같아가지고요. 부러지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되면 얼음 씹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얼음하고 사탕을 딱딱한 사탕을 씹어먹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러져 갖고 온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치아는 부러지면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단단한 걸 씹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어떻게 씹느냐가 중요하고 그 씹은 것들이 결국은 위로 들어가서 이제 소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먹는 거에는 병균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죠. 그 병균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거를 위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뭘로? 위산으로.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25세 이후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점점 위산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초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식초를 먹어서 위의 산도를 높여주게 되면 그것이 자극에 의해서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두 번째는 산도가 높아지게 되면 음식물에 따라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기 때문에 미생물이 없어야 하는 소장이나 이런 곳에 미생물의 감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세기형 체질론은 후생 유전학적 체질론이고 그거는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세포에는 영양이 공급돼야 되죠. 영양은 외부로부터 우리가 먹는 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소화기관의 건강도가 면역과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세기형 체질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21세기형 체질론의 가장 중요한 조절 요소인 먹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